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어이없는 일을 겪은 30대 여성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결혼 기간은 5년이 채 되지도 않는데 그 사이에 겪은 일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시누이한테 당할 뻔했다가 제가 뒤집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가 아니라 저처럼 가족이란 이름 뒤에 숨은 사람한테 당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그래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소시민이에요. 진짜 이런 사연 채널을 보낼 사연도 없을 정도로 무난한 인생을 살아왔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제외하면 말이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남편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못 볼 꼴을 보지도 않았을 텐데 저와 남편은 소개로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부터 호감이 확 왔어요.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말투가 부드럽고 인상이 좋았거든요. 1년 정도 연애하면서 이 사람이다 싶었고 남편도 저한테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그런 제 행복에 제일 처음 재를 뿌린 것은 시부모님도 아닌 시누이였습니다. 시댁을 처음으로 방문한 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를 무척 좋게 봐주셨어요. 솔직히 두 분 모두 인자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시라 시댁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식사가 끝난 자리에 나타난 시누이 때문에 그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완전히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누이는 남편보다 4살 어렸는데 인사를 건네는데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저와 함께하는 내내 차가운 태도로 일관했어요. 오빠가 소개로 만난 여자랑 결혼까지 한다고? 오빠는 본인을 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만나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려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무척이나 공격적인 말투였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너무 쎄하게 차가웠거든요. 전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처럼 웃으면 그나마 중간은 하니까요. 야, 너 새언니 될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 미안해.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왜 이러나 모르겠네. 괜찮아요.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오빠 뺏긴 것 같은 기분일 수도 있으니까 같이 지내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옆에서 웃으면서 넘기셨어요. 아이, 지은이가 원래 오빠한테 애착이 강해서 그래. 네가 이해해줘. 시아버지도 껄껄 웃으시면서 우리 지은이가 오빠 뺏기기 싫은 거지 라고 하셨어요.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좋은 일로 찾아온 시댁집에서 이런 일로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기에 간신히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누이가 오빠를 빼앗기는 기분이 드나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도우려고 부엌에 갔는데 시누이가 먼저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둘만 있게 되니까 시누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했어요. 솔직히 난 새언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처신 잘하세요. 오빠는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거든요. 솔직히 왜 새언니 같은 사람 골랐나 싶긴 한데. 아가씨 걱정 마세요. 오빠한테 잘할 거예요. 솔직히 제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더군요. 정말 끝모를 저에 대한 적대감에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그때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그리고 새언니가 오빠 가족이 됐다곤 하지만 그쪽하고는 몇 년 안 된 사이고 저희 가족들은 30년 넘은 사이인 거 알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족보다 더 앞서려고 하지 마세요. 오빤 새언니 남편이기 전에 우리 오빠고 엄마 아빠의 아들이니까. 시누이의 말을 들으니
애써 가라앉혔던 분노가 다시 슬금슬금 기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우이의 표정이 더 화가 났거든요. 눈은 웃지 않는데 완전히 비웃고 있는 표정이었죠. 게다가 싸늘한 적대감까지. 무턱대고 제가 다 받아들이기에는 저도 그리 착한 성격은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아가씨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음에 아가씨 남편 되실 분 오시면 제가 똑같이 전해드릴게요. 아가씨는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남편 됐다고 가족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이죠. 신우이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진 몰랐지만 일단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가 한 말 돌려주겠다는 제 말에 신우이가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뭐라 대꾸할 순 없었겠죠? 아니라고 하면 제게 한 말도 아닌 게 되고 맞다고 하면 진짜 제가 신우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그 말을 하면 어쩌나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저를 쏘아보던 신우이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걸 보자마자 저를 내버려두고 부엌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이기지도 못할 거 말도 안 되는 말로 저를 찍어 누리려는 걸 보니 가소롭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와는 최악의 만남을, 시부모님들과는 좋은 만남을 가진 후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지은이가 그러는데 널 어디서 본 것 같대? 어디서? 난 전혀 기억이 없는데? 저는 의아했습니다. 신우이 얼굴은 제 기억에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같은 대학교 나온 것 같다는데 동아리에서 봤나 보지. 저는 정말 솔직히 기억이 안 났어요. 신우이 이름도 처음 들었고 얼굴도 낯설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신우이는 처음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신우이의 간섭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저와 남편이 예식장을 고르다가 고민하면서 시댁에서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결혼에 돈이 많이 드니까 예식장에 큰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가격이 좀 저렴한 곳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잠깐 저와 신우이 둘만 남아있을 때 신우이가 저와 남편이 고른 예식장을 보더니 혼잣말하듯 그러더라고요. 여기 진짜 별로네. 내 친구는 강남에서 했는데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아니면 사람이 싸구려인 거야? 그 말 듣고 저도 화가 났죠. 그래도 웃으면서 말해줬어요. 그쵸? 아가씨는 돈 많이 벌어서 비슷하게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세요. 그럼 강남 비싼 예식장에서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신우가 쌍심지를 켜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고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이르는 거예요. 엄마, 새언니가 오빠가 돈 많이 못 벌어서 이런 싸구려 예식장 간다고 나한테 뭐라고 했어. 시부모님이 절 쳐다보길래 제가 말씀드렸죠. 아가씨가 왜 이렇게 싸구려 같은 예식장에 가냐고 해서 아가씨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곳 가면 되겠다고 말한 것뿐인데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허례허식은 피하고 싶어서요. 돈 낭비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겐 씨알도 안 먹혔죠. 사실 집을 제가 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아파트가 제 소유가 돼서 결혼하고 거기서 같이 살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그런 제가 남편과 제가 힘들게 번 돈을 허례허식에 쓰고 싶지 않으니 예식엔 돈 많이 안 드리겠다고 이미 시어머니에게 못 박았다는 걸 시누이는 몰랐던 모양이에요. 결국 시누이만 시어머니에게 혼이 났습니다. 너 오빠네 결혼식에 왜 자꾸 초를 쳐? 네가 결혼하니? 아유 진짜.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하긴 며느리가 비싼 곳에서 하자고 하면 돈이 몇 배로 들지 모르니 걱정할 수밖에요. 그렇지만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말에 굴하지 않고 드레스 맞출 때도 따라와선 그러더군요. 새언니 체형이 이건 좀 팔뚝이 나오는 건 안 입는 게 낫지 않아요? 아무리 드레스가 예뻐도 몸이 안 받쳐주면 태가 안 나잖아요. 진짜 옷이 불쌍하다. 정말로 하나하나 트집을 잡았어요.
제가 뭘 선택해도 신우이 입에서 좋다는 말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한테 하소연하며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지은이가 원래 좀 까탈스러워. 너무 신경 쓰지 마.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매번 나한테만 그러잖아. 넌 여자친구가 몸매가 안 좋아서 옷이 불쌍하다는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가족이라서 감싸주고 싶은 건 알겠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 당신이라도 막아줘야 할 거 아니야. 이대로 매번 나 혼자 상처받잖아. 에이, 네가 예민한 거야. 지은이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말하는 거지. 정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좋은 날 앞두고 있잖아요. 결혼 준비 기간이니까 사소한 걸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결혼식 3일 전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새언니, 나 결혼식 못 갈 것 같아요. 그날 갑자기 친구 생일 파티 하게 돼서. 결혼식 3일 전에 이런 연락이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황당했지만 직접 따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예요. 선약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친구 생일 파티라니. 제 결혼식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날을 받아놓은 상태였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신우이가 안 오는 게 속편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안 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결국 표정이 안 좋았더니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며 그러더군요. 지은이도 일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이번엔 며느리 네가 좀 이해해줘라. 괜찮아요, 어머님. 아가씨가 워낙 제 결혼에 관심이 많으셔서. 사실 결혼식 당일엔 걱정이었거든요. 하객들 많이 와 있는데 저에 대한 이상한 말하고 다니면 저희 친척들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제 말에 뼈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시아버지가 큼 하고 목을 가다듬고는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뭐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면 되지. 내가 봐도 우리 딸이지만 너무했지. 어떻게 새언니 될 사람한테 매번 꼬투리를 잡아. 아무리 오빠를 뺏기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도. 시아버지도 제 눈치를 보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신우이 편을 들더군요. 동생이 원래 자유로운 애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난 괜찮다니까? 나 달랠 필요 없어. 아가씨가 자유롭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결혼식 주인공은 우리 두 사람이잖아. 지금 예민하게 굴잖아. 얼굴 좀 펴.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요. 솔직히 신우이가 안 오는 건 오히려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분 나쁜 티 한 번 내고 그 뒤에는 그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 하객 300명이 넘게 오셨는데 신랑 쪽 가족석에 신우이 자리만 텅 비어 있었어요. 저희 친정 하객분들이 수근거리시는 게 들렸어요. 친정 어머니가 저한테 조용히 물으셨어요. 수연아, 너희 신우이는 왜 안 왔니? 친구 생일 파티 갔다고 말할 수 없어서 둘러댔습니다. 바쁜 일이 있대요, 엄마. 자기 오빠 결혼식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 아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론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하객분들 사이에서 신랑 동생은 왜 안 왔대? 무슨 문제라도 있나? 라는 속닥거림이 들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혹시나 해서 신우이 SNS를 봤는데 결혼식 시간에 맞춰 올린 게 있더라고요. 고급 브런치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었어요. 웃는 얼굴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이 달려 있었어요. 초대받았다고 다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불참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선전포고요. 그날 밤 남편한테 SNS 글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아가씨가 쓴 이 글 좀 보라고. 이게 뭐야? 남편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예민 반응이야? 너한테 욕한 것도 아닌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안 보여? 초대받았다고 다 가야 하는 건 아니지래.
딱 봐도 우리 결혼식 저격한 거잖아. 자기는 이 결혼 반대한다는 거 사람들한테 다 보여준 거라고. 날짜랑 시간도 굳이 우리 결혼식 시간에 올린 거 보면 그런 의도가 분명하잖아. 네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야. 그냥 생각난 김에 쓴 거겠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절대 제 편이 아니구나. 적어도 신우이에 관해서는요. 제가 뭘 보여줘도 뭘 말해도 이 남자의 대답은 항상 지은이가 그런 애가 아니야 일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참으면 나아지겠지 않은 바보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결혼 후에도 신우이의 간섭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신우이는 남편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돈까지 빌렸어요. 처음엔 50만 원, 다음엔 100만 원, 또 300만 원. 사업 초기라 자금이 필요하다면서요. 남편은 저한테 상의도 없이 보내줬더군요. 제가 이걸 알게 된 건 통장 정리를 하던 도중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적금을 하는 통장이 있었는데 거기 돈이 몇백만 원뿐이었거든요. 3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매달 150만 원씩 넣었는데 돈이 없어서 당황스러워 부랴부랴 확인했던 거예요. 사라진 돈의 대다수가 신우이한테 이체된 내역이었고 하나하나 합산해봤더니 이미 4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4천만 원이면 저희 1년치 생활비였으니까요. 여보, 이게 뭐야? 우리 적금에서 돈 빼서 아가씨한테 돈 보냈어? 그것도 4천만 원이나? 가족인데 어때? 이제 막 사업 시작해서 힘든가 봐. 다 갚겠다고 했어. 투자했다고 생각해. 차용증은 받았어?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그런 거 하면 기분 나쁘잖아. 기분이 나빠? 아니 돈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나도 이런 말 안 해. 그런데 4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기분 나쁠까 봐 차용증도 안 받았다고? 야, 왜 이렇게 돈돈거려? 어려울 때 도와준 게 가족이지. 게다가 동생이야. 설마 돈 떼먹겠어? 여보, 그 통장에 돈을 우리가 같이 모은 거잖아. 내 월급도 매달 75만 원씩 들어갔던 통장이라고.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아가씨한테 돈을 보낼 수가 있어? 적어도 나한테 이야기는 했어야지.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남편은 결국 입을 다물었고 전 그런 남편을 긁다 도리어 제가 지쳐 적금 통장을 해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몇백만 원은 제가 가져왔어요. 신우가 가져간 돈 중에 절반 정도는 제 돈이었으니 그 뒤로 신우를 볼 때마다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 저를 비웃듯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저에 대한 불만을 계속 흘리기 바빴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오빠 월급을 너무 쥐어짜는 것 같아. 엄마, 새언니가 시댁 경조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모 생신 때도 안 왔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니까 시어머니도 저한테 점점 잔소리가 늘어났어요. 수연아, 네가 좀 더 신경 쓰면 안 되겠니? 지은이가 맨날 서운해해. 어머니,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네 나름대로가 부족하니까 지은이가 그러는 거 아니겠니? 저는 분명히 잘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사면초가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신호이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저를 미워하는 건지요.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적대시하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요. 그렇게 결혼 4년이 지났을 무렵 신우이가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갑자기 회사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갔더니 신우이가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새언니, 바쁜데 불러서 미안. 다름이 아니라 나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요? 새언니 집 담보로 대출 한 번만 받게 해줘.
이자까지 내가 다 부담할게. 잠깐만 빌려다 쓸게, 새언니.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우리 집을 담보로? 그냥 서류상으로만 잠깐이야. 사업만 되면 바로 갚을 거야. 별거 아니야. 남편과 살고 있던 그 집은 제 명의의 집이었어요. 결혼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죠. 그걸 시누이 사업담보로 내놓으라고요? 그것도 매번 저한테 날을 세우는 시누이에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이에요. 담보로 내놓을 수도 없고 일단 오빠와 전혀 관계없는 재산이라서 제가 허락 못해요. 에이, 새언니, 왜 이렇게 딱딱해?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해줘? 솔직히 4천만 원도 아직 안 갚았는데 집 담보까지 해달라는 게 말이 돼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새언니가 이렇게 안 도와주면 나 진짜 힘들어. 절대 안 돼요. 오빠한테 이야기해도 안 될 거예요. 그랬더니 시누이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새언니, 나한테 잘해야 좋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죠? 그냥 그렇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어요. 무슨 뜻인지 그땐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그게 협박이었다는 걸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수연아, 그 지연이 사업만 잘 되면 우리 식구 다 좋은 거잖아. 집 담보 정도는 해줘야지. 저는 작게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에게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제 돌아가신 부모님 유산이에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거예요. 담보로 내놓을 순 없어요. 에이, 담보가 뭐 큰일이라고. 갚으면 되는 거지.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면 어쩌니? 어머니, 4천만 원도 안 갚고 있는데 집 담보까지 하면 전 어떻게 돼요? 그건 지은이가 알아서 갚는다잖아. 넌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남편도 시누이 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전화가 끊기자마자 저를 닥달하더군요. 한 번만 도와주자. 갚겠다잖아. 여보, 4천만 원도 아직 안 갚았는데 집 담보까지 해달라는 게 말이 돼? 내 동생인데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네가 왜 막아? 도와주고 싶으면 당신이 도와줘. 왜 내 집으로 당신 동생 도와줘야 하는 건데? 부부잖아. 네 집 내 집이 어딨어? 당신 진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 거야? 결혼 전에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이야. 부부 공동재산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잘했어도 내가 대출해줄까 말까야. 이제까지 아가씨가 나한테 하는 거 옆에서 봤잖아. 매번 낚아내리고 은근히 욕하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해? 제 말에 결국 남편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이 불만이 가득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압박하니까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것이니까요. 저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싸늘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거실에서 같이 TV를 봤는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는 날이 늘었어요. 밥을 차려놔도 혼자 먹고 대화도 점점 줄었어요. 저한테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같은 집에 사는데 남남처럼 지내는 날이 이어졌어요. 시누를 도와주지 않아서 저한테 서운해서 저러는 거다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요즘 누구 만나?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회사에서 야근한다면서 늦게 들어오는 날 많잖아. 진짜 야근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회계팀 과장이에요. 월말이면 야근이 일상인 건 남편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람을 피우냐는 식으로요. 나한테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의심이야? 그냥 물어본 거야. 당신이 의심스럽게 행동하니까. 야근하는 게 왜 의심이 돼?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 월말에 바쁜 거. 아이, 그땐 그때고 요즘 좀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한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난 예전이나 지금이나 생활 패턴 똑같아. 다른 거 하나 없는데 무슨... 됐어. 내가 괜히 말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못하면서 의심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은 제 핸드폰을 슬쩍 보려 하고 제가 누구한테 전화가 오면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폰을 가져가면 뭘 숨기는 거야? 라고 했어요. 숨기긴 뭘 숨긴다고 그래. 당신 진짜 이상해. 당신도 화장실 갈 때 폰 들고 다니잖아. 아니, 그냥 요즘 왜 폰을 그렇게 붙잡고 다녀? 업무 메일 확인하는 거야. 회계팀이 얼마나 바쁜데. 알았어. 알았다고. 말로는 알았다고 하면서 눈빛은 계속 의심이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더더욱 시누이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말이 맞았어. 넌 이 집안에 관심이 없어. 지은이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식구가 도와줘야지. 넌 왜 그렇게 냉정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네가 경조사 때 성의가 없대. 좀 신경 써. 매일같이 시누이 말을 전하면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시누이가 뭔가를 불어넣었다는 건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의심, 점점 심해지는 시누이 편들기. 하지만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왜 남편이 저를 의심하는 건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그냥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참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우편함에 은행 우편물이 꽂혀 있었어요. 뜯어봤더니 담보대출 사전심사 안내서였어요. 제 집 주소,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 서류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담보대출 사전심사 안내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이거 당신이 한 거야? 남편이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지은이가 급하대잖아. 알아만 본 거야. 그 짧은 침묵 속에 한숨이 작게 섞여 있는 걸 보니 남편은 이게 우편으로 올 줄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알아만 봤다고? 내 이름으로 사전심사를 넣은 게 알아만 본 거야? 아니, 이거 거의 명의도용 아니야? 어차피 사전심사일 뿐이잖아. 실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내 인감도장 어딨어? 확인해보니 남편이 제 인감도장을 서랍에서 몰래 가져가서 서류를 진행하려 했던 거예요. 제 집을 제 동의 없이 시누이 사업 담보로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을 마주보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인감도장 내놔. 수연아, 들어봐. 지은이가 진짜 급하다고 한 거야. 이번만 도와주면. 이번에만? 지난번에도 이번에만이었고 그 전에도 이번에만이었잖아. 그러면서 당신이 4천만 원이나 동생한테 갖다 바친 거고. 네가 안 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고? 아내 동의도 없이 아내 재산을 가져다 쓰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범죄야. 뭐가 범죄야? 부부 사이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솔직히 당신은 보살펴야 할 가족도 없잖아. 우리 가족한테 신경 좀 더 써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한테 가족이 없어도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살던 내 추억이 깃든 집이야. 이걸 당신 마음대로 한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 모르겠어? 게다가 내 동의도 없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거라고.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잘못한 걸 아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문 거예요.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반성하는 게 아니라 걸린 게 짜증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남편이 한마디 더 했어요.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넌 뭐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도 떳떳하지만은 않잖아. 뒤에서 딴 남자 만나는 거 나도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척 해주는 대신에 동생 대출이라도 해주라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딴 남자? 무슨 딴 남자? 남편의 갑작스러운 의심에 핸드폰을 확인하려던 행동, 야근을 의심하던 것, 그 모든 것에 제가 딴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자는 무슨 남자? 내 행동 다 뒤져봐. CCTV도 확인해보고. 난 떳떳해.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더군요. 그 모습에 더 상처받고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하지만 무너지지도 않는다. 이 상황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정리하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이 집은 제 혼전 자산이고 제 단독 명의라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담보 설정을 할 수 없다고요. 저는 바로 변호사님의 권유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어요. 이제 누가 뭘 해도 이 집엔 손을 못 대게 말입니다. 동시에 남편이 시누이한테 보낸 돈을 전부 정리했어요. 통장 이체 내역을 뽑으니까 총 4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날짜, 금액, 적요까지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회계팀 과장이 누군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리고 시누이 사업체를 조사했어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놀라운 게 나왔어요. 수입 가구 온라인몰이라며 사업한다던 그 법인, 대표이사가 시누이가 아니라 시누이 남자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사업장 주소는 원룸 오피스텔이었고 매출은 0원이었어요. 사업 실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시아버지한테 받은 5천만 원,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 남편한테 빌린 4천만 원이나 시누이에게 흘러갔거든요.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SNS를 기반으로 추적해봤어요. 명품 가방, 호텔 숙박, 해외여행이었어요. 사업 자금이 아니라 전부 개인 유흥비로 쓴 거예요. 다만 남편이 왜 저를 외도로 몰아가는지 그것만은 알 수 없었죠. 저에게서 어떤 원인도 찾기가 힘들어서 남편 폰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사진을 발견했죠. 그건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는데 거기 제가 보낸 적 없는 메시지가 찍혀 있더라고요. 상대방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였던 남자 선배 이름이었는데 거기에 오랜만이야 보고 싶다 라는 메시지가 제 이름으로 상대방 남성에게 전송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랑 졸업 후에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진이 찍혀 있으니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 폰을 확인했는데 그런 내역이 없었거든요. 이건 조작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로필 사진도 제 것과 같긴 했지만 다시 말하면 프로필 사진을 훔쳐서 자기 것처럼 꾸미면 누구든 제가 보낸 것처럼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모든 걸 확인한 저는 이 또한 시누이의 짓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제게 이런 억하심정을 가진 사람은 시누이밖에 없으니까요.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캡처본 하나에 남편이 저를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 모든 걸 확인하고 마음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이혼으로 남편도 이 집안과도 영영 이별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신 시누이에게는 이대로 당한 게 열받아서 이때까지 당한 걸 다 되돌려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시누이에게 연락했죠. 아가씨, 저도 다시 생각해봤어요. 가족인데 내가 도와줄게요. 시누이는 전화기 너머로 신이 난 목소리였어요. 에이, 새언니 진작에 그러지. 역시 새언니가 최고야. 아, 근데 진짜 돼? 진짜? 대신 차용증은 써야 해요. 상환 일정 제대로 적힌 차용증. 그거 있으면 바로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기회를 줬습니다.
차용증을 쓰겠다고 했으면 한 번만은 어떻게든 도와주기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갚을 생각이 있다는 거니까요. 차용증은 무슨, 가족끼리 그냥 빌려줘야지. 언니 정말 이기적이다. 오빠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꼭 끝까지 차용증 운운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야겠어? 내가 갚겠다잖아. 내가 약속하겠다는데 무슨 차용증이야? 결국 그녀는 차용증을 쓰지 않겠다고 우겼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어요. 이대로 다 끝내자 싶었거든요. 그래요? 알았어요. 대출 실행되는 날 연락 줄게요. 새언니 진짜 사랑해. 역시 우리 가족이야. 갚는 건 어떻게든 갚아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속이 뒤틀렸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곧 나올 돈을 대신에 가지고 있는 돈을 쓰게 하려고 실제로 대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신우에게 공유했죠. 그리고 가짜 대출 예정일을 신우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대출 예정일이 되자 신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이구나? 새언니, 여기 계좌번호. 대출금 나오면 바로 여기로 넣어줘. 감사. 신우가 계좌를 보낸 그 순간 저는 대출금 대신 변호사 명의로 신우이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빌려간 4천만 원에 대한 채무 이행 촉구서요.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신우이의 법인 등기, 매출 영원 증명, 투자금 사용처 추적 자료를 스캔해서 시아버지 폰으로 모두 보냈습니다. 그때 신우이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를 보냈죠. 대출은 안타깝게도 실행이 안 됐네요. 대신 내용 증명이라도 잘 받아줘요, 아가씨. 10초도 안 돼서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신우이,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울렸어요. 신우이에게서 문자도 왔죠. 미쳤어? 내가 지금 그 대출금만 믿고 이미 수중에 있던 돈 다 썼다고!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남편과 신우, 시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시댁으로 다들 모여달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서 나가는 걸 확인한 저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남편의 물건들만 모조리 뺐습니다. 솔직히 예전부터 살던 저희 집이었고 가전가구도 거의 그대로 있었기에 남편이 물건이랄 것도 없었어요. 남편 옷가지와 물건들을 모두 빼낸 다음에 저는 용달차 아저씨에게 하루 일당을 쥐어주고 저를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바로 시댁집이었죠. 그 앞에 간 저는 용달차 아저씨에게 10,000원짜리를 쥐어드리고 근처에서 커피 마시고 있다가 제가 연락드리면 들어오라고 말해놓고 시댁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우이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다리까지 꼬고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사과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겠죠? 시어머니도 팔짱을 끼고 절 노려보고 있었고요. 남편은 신우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신우이가 절 보면 바로 제게 덤벼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에게 매달려 말하더군요. 엄마, 새언니가 날 사기꾼으로 몰고 있어. 내용 증명이 왔어. 내가 빚쟁이라도 된 것처럼 막 내가 돈 안 갚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뭐? 내용 증명? 그게 무슨 소리야? 새언니가 미쳤나봐. 내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대출 실행해준다더니 대출금 대신 내용 증명을 보냈더라고. 내가 그 대출금 믿고 가진 돈 다 썼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내용 증명은 또 뭐고? 너 설마 네 시누이를 사기꾼으로 볼 생각이니? 이렇게 우리 가족을 다 찢어 놓을 거야? 그게 왜 가족을 찢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와 남편이 함께 모은 적금 통장에서 4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저희 적금이 그런 식으로 쓰이길 동의한 적도 없고요. 남편은 저 몰래 아가씨에게 4천만 원이란 거금을 빌려주고 받을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 보낸 거예요. 돈 갚으라고. 남편 돈이었으면 아무 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제 돈도 있잖아요. 뭐? 4천만 원? 금액이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어떡하니?
말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말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법대로 하는 거죠. 제 말에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대출은? 네가 받아주겠다고 한 대출이라도 받아줬어야지. 그건 너랑 지은이가 한 약속이잖아. 약속요? 차용증도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약속은 지키겠어요? 차용증 써달라니 절대로 안 써주겠답니다. 약속을 어기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한테 누가 돈 빌려줘요? 안 그래도 4천만 원도 못 받고 있는 와중에. 제 말에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자 시아버지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수연아, 이 자료가 사실이냐? 네, 아버님. 전부 공식 서류와 금융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깊이 쉬셨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첫 번째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신우이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이건 아가씨 사업체 법인 등기부 등본이에요. 대표이사가 아가씨가 아니라 아가씨 남자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 주소가 원룸 오피스텔이에요. 시아버지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도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그게 나올 줄 상상도 못했나 보더라고요. 그건 사업 파트너니까 그럴 수도 있지. 두 번째 자료를 올렸어요. 시댁에서 받은 투자금과 남편에게 빌린 돈의 사용처를 정리한 엑셀표였어요. 이건 아버님, 어머님이 투자하신 5천만 원과 남편이 빌려준 4천만 원, 총 9천만 원의 사용처입니다. 명품 매장 결제, 특급 호텔 숙박, 해외여행 항공권 결제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어요. 사업에 쓰인 돈은 단 1원도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서류를 집어들고 하나하나 확인하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지은아? 샤넬? 발리 여행? 이게 사업 자금이냐? 신우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거래처 접대비도 있고 사업하려면 이미지 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접대? 이게 접대야? 샤넬 가방이 접대야? 발리 리조트가 접대야? 시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여보, 일단 지은이 말 좀 들어봐요. 사업하면 그런 비용이 나올 수도. 당신은 입 다물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내 퇴직금에서 나간 돈이라고! 시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입을 다무셨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신우이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고개 들어라. 아버지 눈에 보고 말해라. 이게 다 사실이냐?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게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들킨 게 분한 눈물이라는 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아빠, 내 말보다 새언니 말을 더 믿는 거야? 적반하장이었지만 이미 생떼 같은 퇴직금을 날린 시아버지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업이 안 된 게 아니라 사업을 안 한 거잖아. 매출이 0원이야, 0원. 너 대체 뭐하고 돌아다닌 거야? 시아버지는 버럭하시더니 급 혈압이 올라오신 듯 눈을 감고 소파에 누워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조용한 틈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 뭐 지은이가 잘못한 건 알겠어. 근데 수윤, 네가 딴 남자 만난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 순간에도 이 소리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무슨 딴 남자? 남편이 말했어요. 수연이가 대학 때 알던 남자랑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고요. 지은이가 증거도 보내줬어요. 너 그 남자 만나면서 지금 우리 집 막대하는 거지?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 이야기 오늘 끝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꺼내서 화상통화를 연결했어요. 전날 미리 약속을 잡아둔 거였어요.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남편이 말한 그 대학 선배였어요. 미국에 살고 있다는 걸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됐거든요. 화면 뒤로 아이 장난감이 보이고
멀리서 아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전 현재 미국 시애틀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고 3년 전에 결혼해서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한 번도 한국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자리 잡느라 바빴거든요.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수연이와는 대학 졸업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수연이한테 메시지를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거짓말을 꾸몄는진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 일로 만약 제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신우의 표정도 완전히 초조함과 불안에 물드는 걸 확인했죠. 여보, 설마...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전 바로 추궁하지 않았어요. 신우이를 바라봤어요. 신우이 얼굴이 하얗게 됐다가 빨갛게 됐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상통화를 끊고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할 말 있으면 직접 하세요. 저 선배와 카톡 친구였던 사람은 아가씨잖아요. 저랑 같은 동아리였으니까 연락처 있었던 거 맞죠? 제가 안 보냈으면 아가씨가 보낸 거죠. 신우이가 이를 악물었어요.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지은아, 설마 네가 한 거냐? 네가 네 새언니랑 네 오빠 사이 이간질한 거야? 신우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내가 했어. 내가 새언니 프로필 사진 캡처해서 새언니인 척 내 폰으로 보낸 거 맞아. 그래서 어쩔 건데? 거실이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시어머니가 지은아 무슨 소리야? 하고 놀라셨고 시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어요. 남편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어요.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변명하듯 빠르게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된 채로 마치 자기가 한 일을 정당화하려는 것처럼요. 여보, 나도 확인을 안 한 건 아니야. 지은이가 울면서 나한테 찾아왔을 때 지은이가 직접 봤다고. 그러면서 네 카톡 화면 캡처해서 보여줬어. 오랜만이야, 보고 싶다, 이 메시지를. 난 동생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난 진짜 동생을 믿은 줄밖에 없어.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신우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은아, 너 대체 왜 그랬어? 너 때문에 내가 와이프 오해하고 상처 줄 뻔했잖아. 그 말에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셨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지은이, 넌 왜 오빠랑 새언니 사이를 이간질해? 너도 마찬가지야. 넌 어떻게 동생 말에 홀랑 넘어가서 네 와이프를 외도한 사람으로 만들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지금 진정이 돼? 딸이 돈으로 사기를 치고 모함하고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서 가정을 파탄낸 게 진정할 일이야? 시아버지가 신우이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며느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까지 벌여? 신우이가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 여자가 다 잘못한 거라고. 내 걸 다 가져갔으면 나도 저 여자한테서 다 가져오고 싶었어. 아무것도 뺏기고 싶지도 않았고. 대학교 때 내가 좋아하던 오빠도 새언니 좋아한다고 했고 오빠마저 뺏어가고. 나도 더 이상 뺏기는 사람이 아니라 뺏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뿐이야. 뭔 소리인가 싶었죠. 그런데 신우가 이야기하더군요. 대학 시절 신우이가 같은 동아리 선배 한 명을 짝사랑했대요. 1년 넘게 좋아하면서 용기를 내서 고백했는데 신우이가 짝사랑했던 남자가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정말로요. 그 선배가 저한테 고백한 적도 없고 저한테 마음이 있다는 티를 낸 적도 없었거든요. 그 선배는 혼자 짝사랑을 접고 저와 그냥 친구로 지냈고 졸업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간 거예요. 그게 화상통화에 나온 바로 그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저를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10년 넘게 저를 미워했던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이없는 이유로 결혼 기간 내내 신우에게 괴롭힘 당하고 남편과 이렇게 이혼까지 생각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솔직히 결혼식에 불참해서 저를 열받게 만들던 신우가 제 집까지 노리려다 결국 저렇게 실패하고 모든 게 들통나게 된 걸 보고 속이 시원하긴커녕 더 열불이 났습니다. 남편이 저런 신우의 뒷공작에 넘어가 저를 외도녀로 만들었잖아요.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신우이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너 남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려 한 거냐? 10년 전에 남자한테 차인 게 서러워서 네 새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아빠, 네가 사기까지 쳤다는 걸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냐? 그리고 너 사업하라고 빌려준 5천만 원이 어디서 난 돈인 줄 알아? 내 퇴직금이야.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시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셨어요. 그 돈으로 네가 명품을 사고 여행을 가고 호텔에서 놀았다고? 아버지 등골을 뺏어? 아빠, 그건 나중에 갚으려고. 갚아? 매출이 0원인 회사로 어떻게 갚아? 사업을 한 적이 있어야 갚지.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지은아, 진짜 이게 다 사실이야? 엄마한테만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돌아보셨어요. 당신 아직도 이해 감쌀 거야? 며느리 모함해서 아들네 가정을 망쳐놓고 새언니 돈까지 매출도 없는 회사에 들이부어 홀라당 까먹으려고 했지. 게다가 부모 돈까지 사기친 딸을 아직도 감쌀 거야? 여보, 그래도 우리 딸인데. 딸이면 다냐? 당신이 매번 그렇게 감싸니까 얘가 이 지경이 된 거야. 어렸을 때부터 뭘 해도 감싸고 넘어가고 잘못해도 혼내지 않고, 그러니까 남의 가정을 바탕내는데도 죄책감이 없는 거야. 시어머니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시아버지가 신우이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넌 오늘부로 내 딸 아니다. 이 집에 다신 발을 들이지 마라. 그리고 그 내용 증명 나도 보낼 테니 너랑 네 남자친구 둘이서 다 갚아. 신우이가 울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서류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그걸 받아들고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혼 서류야. 이혼하자. 나 오늘 여기 오면서 준비 싹 다 하고 왔어.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동생이 나하고 당신 사이 이간질 한 거고, 그 이간질에 넘어간 건 당신이었지. 하나만 물어볼게. 신우이가 나한테 딴 남자가 있다고 했을 때 당신이 직접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 대화로 풀려고 생각한 적 있냐고. 그건 안 물어봤잖아. 나한테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이야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없어. 그래, 그냥 동생 말 한마디에 아내를 바람피운 여자로 몬 거지.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혼은 진짜 아니야. 다시 한 번만 생각...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동안 내가 뭘 겪었는지 알아? 남편한테 바람피운 여자 취급받으면서 매일 밤 혼자 울었어. 내가 뭘 잘못했지? 매일 그 생각만 했어. 근데 당신은 뭐 했어? 아가씨 편만 들었잖아. 정말로 난 몰랐다고. 동생이 너한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줄은. 그래, 신우이가 거짓말한 건 신우이 잘못이지. 근데 증거도 없이 그걸 바로 믿은 건 당신 선택이잖아. 내 인감도장 몰래 가져가서 담보대출 서류 진행한 것도 당신 선택이었고, 가족이 좋은 것 같으니까 내가 이혼해 줄게. 난 어차피 몇 년이 지나도 당신한텐 남일 것 같으니까. 차가운 제 말에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신우이가 거짓말을 안 했어도 당신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편이 아니었을 거야. 처음부터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 없잖아. 수연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아니, 안 돼. 당신하고 계속 사는 건 다음에 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면 또 의심받고 또 혼자 싸워야 한다는 뜻이야. 난 더 이상 그렇게 못 살아. 전 그렇게 말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용달차 이삿짐센터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는 남편의 짐을 넣은 박스를 들고 실행 문 앞으로 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말이죠. 남편은 갑자기 제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오는 짐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이거 다 당신 짐이야. 당신이 나 몰래 담보대출 받으려고 한 순간부터 그 집에서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거든. 어차피 곧 이혼하면 남이니까 지금부터 따로 살아. 난 당신 얼굴 보는 거 싫은데 내 집에서 내가 나갈 순 없잖아. 그러니까 짐 다 가져온 거야. 그럼 이만 갈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문자 넣어. 오지 말고. 도어락 비번도 다 바꿔놨으니까. 여보, 잠깐만. 진짜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날 지금 내쫓는 거야? 이혼 난 절대 못해. 시부모님도 너무 놀랐는지 절 붙잡으며 말하더군요. 수연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너희 아직 결혼 중이야. 이혼한 것도 아닌데 애를 쫓아보내면 이 상황에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전 이미 남편이고 신우이고 이미 다 질려서 때려치고 싶은데요. 아시겠지만 유책 사유는 남편과 신우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전 무조건 이혼할 거고요. 그렇게 차갑게 말한 뒤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 뒤로 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신우이를 고소했어요. 사기, 미수, 명예훼손, 허위 내연 관계를 남편과 시댁에 유포 등으로 말이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신우이 남자친구는 페이퍼 컴퍼니 공동 운영자로 공범에 해당돼서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잠적해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신우이를 상대로 투자금 5천만 원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어요. 친딸을 고소한 거예요. 신우이는 결국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집은 혼전 재산으로 제가 온전히 지켰고 신우이에게 빌려준 4천만 원은 남편 목 재산 분할해서 전액 공제했어요. 한마디로 남편은 받은 게 없다는 거죠. 신우이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전과자가 됐어요. 취업이 막혔어요. 이력서를 넣는 곳마다 전과 기록이 걸려서 면접 한 번 못 보고 있대요. 잠적했던 남자친구는 결국 연락이 끊겼고 신우이는 혼자 반지하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건 민사소송에서 패소해서 5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제가 대출금 준다고 한 바람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명품 가방이다 뭐다 다 써버렸으니 돈이 있을 턱이 있나요? 결국 신우이가 10년 동안 저를 미워하면서 쌓은 게 전과 기록하고 빚뿐이에요. 남편이었던 사람은 이혼 후 회사에서 집중을 못해서 부서 이동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승진 대상이었는데 탈락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동생 말만 듣다 이혼당한 남자로 소문이 다 났대요. 시댁은 완전히 깨졌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신우이 사건 이후로 매일 싸우신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당신이 평생 감싸서 이 꼴이 난 거야 라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그래도 내 딸인데 어떡하냐 라고 우시고 경조사 때 친척들이 수근거리는 게 견딜 수 없어서 시어머니는 집 밖에도 안 나가신대요. 시아버지는 퇴직금 5천만 원을 날렸다는 충격에 혈압약 복용량을 늘렸다고 들었어요. 결국 신우이가 만든 건 가족 전체의 파멸이었어요. 저를 무너뜨리려다가 본인이 무너졌고 오빠를 이용하려다 오빠 인생까지 망가뜨렸고
부모님한테 사기치다가 부모님 사이까지 갈라놓은 거예요. 10년간 품은 원한이 결국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전부 집어삼킨 거예요. 남을 해치려고 판 구덩이에는 결국 자기가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시누이는 제가 알지도 못했던 10년 전의 짝사랑 하나로 저를 원수로 삼았고 제 남편을 이간질하고 제 집을 빼앗으려 하고 제 명예까지 밟으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걸 잃은 건 그 사람이었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